저도 인재 영입하면서 많이 느낀 게 확실히 리더가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조직의 인재를 찾는데 열성이다라고 하면 인재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인재 영입 매니저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맞아요.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HR 코치 안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HR러 이노건입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원티드 웨비나 이제까지 조직 문화는 틀렸다. 이제는 리더 문화라는 컨텐츠로 총 4번의 시리즈물로 웨비나를 했었는데 4번의 웨비나를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리더의 인재 밀도 관리라는 주제였는데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그 세션에서 일단 첫 번째 리더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의 3가지 역할 중에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리더의 3가지 역할 중 조직 문화 전파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조직의 인재 밀도 관리의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었는데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눴었죠. 그쵸. 첫 번째 영입, 두 번째 유지, 세 번째 성장, 네 번째 이별. 맞습니다. 이 파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적절한 예시를 찾았잖아요. 비커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는 물의 정화작용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커에 깨끗한 물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없겠지만 물이 좀 혼탁해졌을 때 어떻게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것인가를 조직의 인재 밀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깨끗한 물을 더 부으면 되겠죠. 깨끗한 물을 계속 붓다 보면 물이 희석되면서 조금씩 맑아질 겁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 도저히 정화되지 않는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깨끗한 자원의 물이 한정이 있으니까. 한정적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불순물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걸 조직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제 정화되지 않는 불순물은 조직 내에서 비인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은 우리가 새롭게 유입되는 좋은 인재 라는 비유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인재 밀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노건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재의 영입, 그리고 좋은 인재의 유지, 성장, 그리고 비인재의 이별, 이렇게 크게 4개의 곡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비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쉽게 물을 확 쏟아붓고 다시 새물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흔들어서 체에 걸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려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새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불순물을 건져내면서 내부 자정작용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실제로 그냥 비커를 생각해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조직은 왜 그런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조직별로 스테이지나 크기에 따라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크지 않은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이고 인재 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노건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새롭게 팀을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로 회사가 성장을 했고 제품도 출시가 되고 고객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죠. 계속 온고잉이어야 됩니다. 온고잉 상태에서 어떤 제품이나 고객의 공백 없이 인재의 밀도를 점차 높여가는 관점으로 보면 한 번에 다 갈아엎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계속 영입하고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비인재와 이별하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 예시를 실제 조직에 또 제 경험에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조금은 의학스러울지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 조직은 모두가 다 감정이 있고 모두가 생각과 경험을 쌓는 그런 사람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막 채반에 넣고 흔들고 확 쏟아붓고 그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재를 새물붓기를 하면서 기존의 정화작용을 하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정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4개의 꼭지가 인재의 영입과 유지, 성장, 그리고 이별인데요. 네, 인재의 영입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 있죠. 인재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재 밀도 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입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인재상을 정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좋은 인재를 선별하는 방법, 뭐 인터뷰 스킬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저희는 오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강론보다는 리더 문화 아래서 리더가 인재의 영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조금 큰 맥락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재 영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리더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많은 리더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스타트업 씬에 있는 리더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도 이분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사람은 인사팀에서 뽑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능별로 이제 역할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건 인재 영입팀이 맞습니다. 인재 영입팀이 맞는데 결국 좋은 인재가 들어왔을 때 누가 이익을 보냐면 우리 팀의 리더가 이익을 보고 좋지 않은 인재가 우리 팀에 잔류했을 때 그 성과의 저하를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재에 대한 욕심을 리더가 더 가져야 되고 인재를 찾는 노력, 인재 영입팀이 인재를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 그리고 인재가 잘 찾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계속 바라보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재 영입팀을 때로는 챌린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어쨌든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리더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인재 영입하면서 많이 느낀 게 확실히 리더가 그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조직의 인재를 찾는데 열성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재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인재 영입 매니저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맞아요.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뭐 채용 오퍼레이션을 같이 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시장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그 TA랑 리더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인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시장이나 직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학습을 계속해서 TA에게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이 리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한 5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가 1명 또는 2명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인재 영입 매니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10개는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펑션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인재 영입 매니저에게 비즈니스를 많이 알아야 된다. 시장에 대한 인재가 어디에 각 영역별로 포진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맡은 영역,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다 또는 뭐 디자인팀이다 라고 하면 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 어떤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가 좋은지는 디자인 리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TA팀 인재 영입 매니저한테 해줄 수 있어야 좋은 인재를 찾기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야지 좋은 인재를 내 앞에 데려다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좋은 인재를 뽑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팀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리더가 하고 있어야 결국 내 조직의 인재 밀도를 내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서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탤런트 맵을 리더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그렇죠. 이 탤런트 맵이라는 게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능 조직에서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걸 저희는 탤런트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탤런트 맵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인더스트리다, 동종업계다. 이 업계에서 이 부분은 진짜 이 회사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조직도나 어떤 리더십 팀의 구조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조직에 데리고 올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화를 걸고
커피 챗을 해볼 수도 있고, 뭐 같은 인더스트리, 같은 펑션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는 노력이 리더는 정말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업 비즈니스 일로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굉장히 바빠요. 근데 바쁨에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내 팀을 훨씬 더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할 때도 그 CEO 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이번 주는 시장에 있는 인재를 몇 명을 만났냐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말은 나는 바쁜 거 알지만 이거 절대 우선순위가 내려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알람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탤런트 맵을 파악을 하거나 또는 인더스트리가 꼭 겹치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굉장히 이 영역에서 잘하는 조직들이 있죠. 잘 구조화되어 있고 잘 시스템화되어 있고 좋은 인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뽑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의 조직 구조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컨택하면 가장 좋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재적인 매니저에게는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실제로 인재들은 그런 커피챗 제안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는 열려 있어요. 네. 근데 먼저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맞아요. 소극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완전히 진짜 직접 경쟁사가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 경쟁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인재들도 생각보다 뭐 최소한의 선에서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을 좀 많이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용기를 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리콘밸리 문화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도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유연해지면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리더가 인재 영입에 대한 책임과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로 탤런트 맵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